김정호입니다. 현재 저는 홍릉에 있는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도립대학의 총장으로 1년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제가 상당히 고민했던 점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또 그런 부탁을 제가 받아서 하루 정도 제가 할애해가지고 제 생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저도 아까 방금 발표하신 내용은 부분이 겹치는 것 같아요. 그냥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앞으로 할 일이 사실 제가 상당 부분 오늘 아마 제시하는 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민을 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이렇게 좋은 어떤 작품이 나오고 연구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실 이 대학이라는 커뮤니티에서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지 몇 년 전에도 도립대학에 위해서 그와 같은 스터디가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과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액션을 취했느냐? 저는 교수님들한테 과거에 여기 있을 동안에 상당히 반문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저 길로 가지 않았느냐? 사실 그래왔습니다. 이 교수사회라는 게 저도 교수입니다만 상당히 합의를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상당히 상황 논리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지금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심을 해서, 특히나 교수님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제대로 연구 결과를 집행해 나가는 그러한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동시에 도에서도 지사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또 도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그와 같은 어떤 개혁 작업을 지원을 해 주셔야 그래야 대학이 제 궤도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첫 번째는 재임 시제가 꾸준하게 제기했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시에 위기로서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아까도 드렸습니다만 학생들 풀이 자꾸만 줄어듭니다. 특히 영동권에서.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이제 100% 입학 우리 학생들을 채울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상당수의 학생들이 사실 중도 탈락을 많이 합니다. 제 기억에는 그 퍼센트가 굉장히 높은데, 근데 그걸 막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우리 졸업을 해도 문제는 학생들이 직장을 못 구하는 거예요. 사실 이 전문대학이라는 게 직장, 학생들이 공부를 끝내면 직장을 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전문대학의 하나의 큰 목표이기도 한데, 그걸 우리가 제대로 수행을 못한 거죠. 그래서 취업률이라는 게 50% 남짓할 정도고, 다른 도립대학 비용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가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어떤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졸업생들이 고용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어떤 창업의 기회 같은 것도 우리가 늘려가지고서 우리가 사회 변화, 외부로부터의 어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러한 마인드세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했고요. 동시에 이제 영어, 왜냐하면 이게 해외 직장이라는 게 잠깐만 여러분들 아웃소싱이다, 옵쇼링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이 잠깐 해외를 진출하죠. 네. 해외에서 또 우리 기업, 다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또 일부 진출도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볼 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해외 진출을 해야 됩니다. 해외 노동시장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외국어로 구사해야 되겠죠. 영어 플러스 다른 중국어라든가. 또 하나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자격도 있죠. 거기서 활동을 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방면에서 우리 학생들을 좀 지도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당시에 생각이었습니다. 동시에 이제 각종 면허 같은 것도 우리가 여기서 딸 수 있는 건 다 따야 되니까요. 그래서 전문대 우리 경쟁력이라든가 결국 고용시장에서
평가된다. 그래서 취업률, 이런. 근데 이제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앞으로 강원도 발전 어떤 그 계기가 각종 산업이거든요. 새로운 산업들. 그래서 여기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유망업종으로 재생에너지 분야, 바이오 의료 분야, 녹색 산업 분야, 첨단 소재 분야, 그 다음에 앞으로 전략 산업은 의료 관광, 복지 분야. 이런 것들이 이쪽에 이제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창출될 테니까 이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커리큘럼을 갖다가 좀 짜야 재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학생들이 2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고 나서 이런 기업들에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 이게 또 미래 산업들이거든요. 앞으로 4년, 5년, 아마 10년 후에는 강원도가 상당히 변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강원도 출신들이 그런 짭을 잡아야지 외지에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강원도 출신의 짭을 갖다가 빼앗으면 좀 상당한 우리가 바람일 수 없다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이런 거기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직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종에 이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게 성공한 젊은 대학으로 이제 거듭나려면은 세부적인 추진 과제, 그 추진 과제는 아까 이제 컨설팅 포함해서 KPC라든가 이런 데서 하면 아마 좋은 그 추진 과제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대학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건 가치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소위원을, 저는 4가지 소위원을 여기다가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력 인증 제도입니다. 학력 인증 제도. 사실 4년제 대학도 그렇습니다만 요즘 학력 인플레가 지나쳐요. 그래야지 교수님들이 또 성적을 계속 잘 주는 편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력 인플레가 돼가지고 사회에서 그 졸업장 자체를 인정을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재능이 있고 앞으로 그 어떤 잠재력이 큰 이런 사람들은 총장 이름으로 또는 이사장님 이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 사람들 인증한다. 사회에 나가서 어떤 직장에 가서 제가 뭔가 잡을 수 있도록 뭐 이런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전문대학이라는 걸 저는 한 4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는 양질의 기술교육을 통해서 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이고 산학 연계체제를 강화하고 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 이렇게 한 거에서 또 하나는 지역대학으로서의 지역경제는 물론 지역사회, 지역교육, 이렇게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그런 대학. 그래서 동시에 이제 주민들이, 이 지역 주민들이 도립대학은 우리의 자랑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사실 우리 도립대학 설립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지도받고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거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기술교육 내에서는 기초지식, 인성교육, 외국어 이런 차원에서 학생들의 어떤 경쟁력을 높여주는 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성공 지표로 뭘로 보느냐. 결국 아까 이제 그 컨설팅 포함해서 말씀드린 그와 같은 이제 거기에 이제 지표들이 될 텐데 제일 중요한 게 졸업생들의 높은 취업률, 재학생의 낮은 중도 탈락률, 그 다음에 재학생, 졸업생의 높은 자격증 취득률, 재학생의 공무원 임용시험을 포함한 각종 공개시험, 공개채용시험에서 높은 합격률, 그 다음에 각종 경진대회에서 학생과 교수의 높은 포상 실적 같은 거, 이런 것도 또 이제 교수님들의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교수의 연구 실적하고 논문 실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 기준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들어가야죠. 네. 단지 이제 그 시기에 따라서 어떤 거는 이 시기에는 어떤 아이템은 조금 더 웨이트를 주고, 상대적으로 어떤 때는 또 다른 걸 또 웨이트를 주는, 그와 같은 변환이 있을지언정 이런 것들이 다 평가 기준에 들어가야 한다. 이런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립대학이 제가 알기로는 146개 전문대학 중에서 28위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 더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립대학 중에서는 저희가 4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도립대학 중에서 최소한 1, 2위를 다퉈야 되고 또 이제 전문대학 146개 중에서 톱10 안에 들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성공한 전문대학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아까도 아마 연구 결과가 나올 겁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게 비전을 새롭게 설정을 해야 돼요. 요즘에 우리 사회 갖다 리셋 사회라고 합니다. 재설정 사회가. 이 재설정이 과거엔 10년마다 한 번 됐지만 지금은 거의 2, 3년마다 재설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비전을 재설정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목표도 재구성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다 다시 해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결국은 로드맵을 새로 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과거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다 버리고 새롭게 로드맵을 짜야 그래야 우리 대학이 정말로 새롭게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략을 만들어 놓고 집행 단계에서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과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스타디를 해서 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다. 액션을 취하지 않으니까. 액션을 취해야 거기에 또 모니터링하고 또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는지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다시 재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전략을. 근데 그 과정을 한 번도 거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번에는 반드시 어떻게든지 우리 새 총장님께서 철저하게 그걸 한번 방침을 붙여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될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성공한 대학이 되려면 첫 번째 중요한 게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적성과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 거. 이제 그러려면 교수들의 열정과 마음가짐이 상당히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각종 실험, 실습, 기자재, 확충.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도립대학에서. 저는 이제 그 도립대학 몇 군데 제가 여기 JMD 같은 거 몇 군데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경남 도립대학 같은데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경남 도립대학. 이제 남해에 있는 건데, 또는 기자재 같은 것도 상당히 좋고. 근데 그것이 전부 다 기업에서 지원을 받은 거예요. 거기 졸업생의 40%는 수도권에 직장을 잡습니다. 그것도 직장을 그리고 삼성이나 LG 같은 데 다 잡아요. 전체 졸업생의 한 40% 이상이. 그 이유가 있어요. 제대로 교육을 시켰다. 또 겸임교수 같은 제도를 갖다 잘 활용을 해서 되게 거기에 이제 그 겸임교수가 직접 내려서 애들을 지도도 하고 동시에 나중에 졸업하면 자기가 데려갑니다. 또 저런 애들이 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성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계속적으로 좀 눈여겨봐서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이게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솔직히 제가 1년 동안 있는 동안에 공부하는 분위기를 전혀 못 봤습니다. 제가 도서관 가서 체크하면 학생 몇 명? 없어요. 우리가 그 도서관 내에다 별도로 예를 들면 무슨 공무원 시험 준비단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하게끔 가보면 별로 없어요. 학생들이. 이 분위기 자체가 조성이 안 돼 있어요. 물론 학생들이 모티베이션이 낮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건 지도의 문제가 있죠. 교수님들이 철저하게 애들을 지도했다면 또 다른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이건 수학 능력 자체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왜 뽑습니까? 예. 미달이 되더라도 뽑으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학 능력이 있다 하면 때다가 정말로 제대로 교육시키면 왜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직장인이 못 됩니다. 제가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저도 노력 안 했기 때문에 그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대학발전위원회라는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봐요. 어차피 연구 결과가 이제 곧 나올 테니까 그걸 집행하는 기구로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위원회가 도의장님이 추천하는 도의원님, 지역단체장이 추천하는 지역인사, 대학총장, 교수대표, 대학교육 전문가, 재학생 대표, 졸업생 대표, 동창회장이죠.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플러스 여기다가 이 지역 내 중진 기업인, CEO 이런 분들이 몇 분이 거기 참여를 해줬으면 더욱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표성과 실효성을 담보하는 이런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한번 여기서 직접 한번 조직 관리를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제 개혁과 혁신을 통해 학교를 거듭나게 하겠다는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결연한 어떤 의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몇 년 하면 제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대학발전위원회에서 소위원회 4개를 저는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입학전형소위원회, 두 번째가 교수평가소위원회, 세 번째가 학과조정 및 교과 과정 개편소위원회, 마지막으로 관학
협력소위원회 이 네 개를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입학전형 소위원회 학생 선발 기준을 재편정, 재설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무조건 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수학 능력을 평가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게 과연 공부를 하고 싶은 의욕이 있느냐 학업에 대한 어떤 성취, 어떤 욕구 이런 학생들 그래서 인터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저 인터뷰를 사실 추진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시험이라든가 인터뷰라든가 이런 걸 종합해서 학생을 뽑는 거 이렇게 좀 내가 보기에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학과별로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걸 교수 간에 학과 간에 교수 학생 간에 충분한 대화 토론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서로 합의를 해서 학과별로 그런 걸 한번 선발 학생 전형 기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죠. 수능 인터뷰, 적성 검사,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최소한 이렇게 뽑은 사람들 전체 학생의 한 10 내지 20% 데려다가 일단 교육을 시켜서 과연 성공적인지 아닌지 한번 평가해보는 게 방법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한번 어차피 실험은 필요합니다. 2, 3년 동안의 실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성공적이면 그때부터 100%다 뽑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과거 전통적인 방법으로 뭐 할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장학금이에요. 이 장학금이 어떤 시해 비슷하게 나눠먹기 식으로 줘서는 안 되겠다. 장학금이란 역시 이제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들 장학금이 가야 되겠지만 동시에 공부를 하고 싶은 의욕과 또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춘 사람한테 장학금을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학과에 애들 그냥 그야말로 애들 잡아놓기 위한 장학금 이런 건 앞으로 지향해야겠다. 네. 그래서 장학금에 대한 어떤 배분 기준도 제가 보기에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한테 장학금을 그냥 주면 어떤 도덕적 해임이 됐잖아요. 결국은 본인도 나쁘고 학교도 결국 처음엔 좋겠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서로 양쪽이 다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소위원회에서 교수평가소위원회 아마 가장 민감할 겁니다. 교수평가. 제가 교수평가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학생들이 교수 채점 매기는 거, 강의 끝나면 그거 가지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인기투표나 비슷하죠. 그러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강의 능력, 연구 개발 실적, 학생 지도 실적, 그 다음에 보직 교수로서의 이제 성과, 또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실적, 논문 실적, 이런 걸 종합적인 객관적으로 다 평가를 해야 돼요. 전부 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몇 분 오셔가지고 정말 연구 열심히 하시는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나는 제대로 평가 못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기에 그때 굉장히 정말 이러네. 그건 말이 안 되죠. 열심히 연구하시고 열심히 좋은 아티클 내시고 이런 분이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아야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제도 내가 완전히 뜯어고쳐야 돼요. 네. 그래서 모든 교수가 공감할 때 객관적으로 설득가능한 평가체제의 구축이 첫 번째입니다. 이 평가체계만 제대로 되면 교수님들이 절대 학생에 대해서 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교수 업적 평가, 종합평가 기준을 이 위원회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작품을 리뷰를 거쳐가지고 이걸 특정을 지어가지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앞으로는 양적 업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질적 성취도에 높은 배점을 주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강의 평가 방법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강의 내용의 현실성이라든가 시의성이라든가 적절성은 물론 교수법, 강의에 임하는 교수님들의 태도, 또 학생의 눈높이에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효과적으로 자기의 지식과 기술을 갖다 전달하는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거죠. 상당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평가 지표로 제가 외국 대학 같은 사례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 네. 국내 대학도 몇 군데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들이 반대 일부는 하다가 많은 데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연구에서 아마 우리 선생님들께서 좋은 지교평가표를 많이 내주실 겁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그런 걸 수용해 주셔가지고 한번 그렇게 한다면 3, 4년 엄청나게 달라진 대학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강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우리 하지만 이제 웬만한 한국에서 많은 대학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평가 자체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내용 보면 되게 알거든요. 학생도 내용 보면 이걸 내가 할까 말까 결정하는 거고, 또 이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상대평가도 하고 자체평가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홈페이지 올리는 거 내가 뭐 그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부 학생 때 미국에서 60년대부터 강평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샌 버클리 대학을 나왔는데 당시에 이렇게 리스트를 보면요, 내가 이 과목을 택해야 하는데 그걸 보고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평가가 별로 없으면 왜 택합니까? 아무리 유명하더라도 노벨상 받았다고 다 제대로 강의 잘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차별화시키는, 결국 좋은 교수는 학생이 만드는 거고 좋은 학생은 교수가 만드는 거고, 그 나머지는 없어요. 그게 대학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하나 연구와 논문 비중을, 그건 뭐 중요하냐, 도입대학에서 2년제 대학이 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수님들은 열심히 연구하고 그 연구한 성과를 가지고 기업 창업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다 사회에 기여하는 거고 학교에 기여하는 거죠. 학생들한테 기여하는 거고. 그걸 우리가 평가를 제대로 안 해주면 말이 안 되죠. 예. 그리고 또 연구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잘 가르쳐요. 또 성심성의껏 새로운 지식도 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대우를 해줘야 되겠다. 이 평가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특정 시점에서 가장 한목적적인 어떤 평가 지표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내년에 달릴 수 있고 앞으로 3년 내지 4년에 달릴 수 있죠. 그러니까 평가 지표는 매 경년마다 또는 3년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 시킬 수 있어요. 또 환경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어드저스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면 상당히 좋겠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것이 평가를 관해서 평가하는, 그렇죠? 학과가 13개가 있으니까 학과별로 평가하고, 그 다음에 대학 전체 종합평가가 있겠죠. 그래서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합의해서 하셔야 되겠죠. 학과 평가를 50% 하면 전체 종합평가 50. 그러니까 상대평가가 되는 거죠. A라는 교수가 A라는 학과에 있으면 그분하고, C라는 교수가 이제 D라는 학과에 있으면 그분이 평가가 또 종합적으로 돼야 되겠죠. 그런 것도 아마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평가 결과에 따라서 평가의 승진, 호봉조정, 그것뿐만 아니라 안식년이나 장려금 지급 같은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에 기초자료가 활용이 돼야 됩니다. 저는 내가 보기에 안식년 제도가 우리 대학도 필요합니다. 네,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제 그러려면 이 평가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지, 이거를 먼저 들어오신 분들 기수별로 또는 연령별로 그건 내가 보기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미니멈 기준을, 연령 기준을 맞추거나, 그러시면 그런 것들 이와 같은 평가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자, 세 번째, 학과 조정. 이것도 민감합니다. 학과 조정의 교과과정 소위원회. 이건 사실 우리가 앞으로 고용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하는 데 대한 걸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됩니다. 네. 저희 KGI 쪽에서 엄청나게 예측이 나옵니다. 그런 자료를 쭉 갖다가, 앞으로 3년, 5년, 10년 뒤에 고용시장,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국내, 그 다음에 지역, 그 다음에 세계, 특히나 이제 이 중국권 내지는 동남아권 같은데, 이런 데까지 다 포함시켜서 고용시장 예측을 하고, 거기에 이제, 국내 고용시장의 단기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방향에서 우리가 학과목을 이제, 합리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취업률이 제고되니까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 학교가 모든 시장을 다 타겟으로 해서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떤 시장을 우리가 타겟으로, 우리 교수님들의 포텐셜이 어느 측면에서 개발이 돼야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시켜가지고 취업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타겟 시장을, 일종의 이제 서브 마켓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영동권 시장이냐, 강원도 전체냐, 아니면 국내냐, 아니면 해외냐, 이걸 따져봐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학생들을 갖다가, 그야말로 이게 이제 맞춤형 교육입니다. 네, 맞춤형 교육을 시켜야 돼요. 필요하다면 기업들을 쫓아가면서 교수님들이 우리가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제대로 된 교육을 좀 시키고 싶은데 당신들 뭘 어떻게 시키면 우리 맞춤형 교육이 되느냐, 쫓아가서 기업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바랍니다, 사실. 쫓아가서 직접 기업으로부터 좀 매뉴얼 같은 것을 받아다가 그에 맞춰가지고 학생들 갖다 교육시키면 그 학생이 그만큼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분야라든가 그 규모, 기업의 규모라든가 기업의 형태라든가 그 지역의 어떤 직종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나눠가지고 목표 기업이나 목표 산업을 설정을 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또는 요구하는 인력수요를 2, 3년 전에 미리 파악을 해서 맞춤형으로 교육시켜야 되겠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겸임교수 제도하고 인턴 제도를 적극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인턴. 여름방학 때 학생들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기업에 가 있어야 돼요. 기업에 가서 인턴을 몇 개월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인턴 되면 대개 20%는 다 직장 나중에 졸업하고 갑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고용 청출을, 그러니까 취업률을 높이는 이와 같은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동시에 이제 우리 커리큘럼 개편을 해야 됩니다. 거기 맞춰가지고, 동시에 이제 재취업이라든가 재교육 서비스 이런 것도 동시에 우리 학교에서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앞으로 3년 내지 5년 내에 미래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된 학과에 대해서는 유사학과하고 통폐합을 한다든가 또는 폐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불이익이 갈 수밖에 없죠. 그 학생이나 거기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교수님들이 학과를 이렇게 좀 바꾼다는가 이와 같은 그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망이 밝은 분야의 학과를 신설하거나 기존 학과 중 수요가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된 학과를 확정권을 보강하는 방안, 이 과정에서 이제 교수와 학생의 재배치 이런 문제, 후속 대책이 반드시 같이 뒤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학과 조정기 얘기라는 게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 제가 볼 10년 내지 5년 정도의 여유를 갖고 해야 됩니다. 교수님들은 이제 조정을 하려면 재충전을 하고 재조정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학과 평가 기준은, 이건 스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과 간의 통합을 통해 학과 수는 가급적 줄이고 학문과 기술의 융복학과. 제가 여기 있을 때도 13개 학과가 있는데, 그걸 한때는 저는 한 7개 학과 정도로 줄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요즘에 그 트렌드라는 게 융복학이죠.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만, KPC에서도. 그래서 시장성이고 실효성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지만 동시에 종합적으로 배워야 그 사람이 어떤 특정 그 직장에 들어가서 자기 효율적으로 자기 능력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 만약 이것이 이제 2년제니까 학제 문제가 있다면 저는 세메스터 제도가 아니라 쿼터 제도를 사용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가르치는 캐리어 스쿨이 쿼터제입니다. 여름 학기를 제가 현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은 4쿼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4년제 대학에서 4년 졸업할 걸 우리 경우에 2년반, 따르면 2년반 아니면 3년에 졸업합니다. 대부분. 그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그 도립대학 같은 그 전문대학에 지금 쿼터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한다면 한번 그래서 쿼터제로 전환한다면 추가적인 강의 부담을 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융복학 노력은 학과 간에 물론 주변에 또 대학과도 한번 예를 들면 주변에 강릉어린이대 같은 대학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모든 대학을, 모든 학과를 동시대학교로 명문학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수요가 많고 내부적으로도 잠재력이 있고 또 교수 학생 모두가 동기부여가 상당히 된 그런 학과목을 중심으로 우리가 명문학과로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 이 대표적인 좋은 예가 서울시립대학입니다. 시립대학의 시작이 도시행정학과하고 세무행정학과로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다 지금은 뭐 시립대학에 1대학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아시다시피 10년 조금 넘어가지고 1대학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 문제 해결을 최우선시하는 도시학 전문대학으로 발전해 오다가 최근엔 연구중심 종합대학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 벤치마킹한 대학이 바로 뉴욕시에 있는 큐입니다. 시립대학. 그러니까 뉴욕 시립대학교. 네. 인재들 많이 배출했죠, 거기도. 특히 유태계 인재들을. 그걸 벤치마킹해서 시립대학이 지금 저렇게 커지고 굉장히 좋은 대학이 됐죠. 그 반값 등록금입니다. 네, 좋은 학생들 너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생각하실 방법이,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관학협력소위원회 참 중요합니다. 저는 도지사님을 을 포함해서 도의원님들, 우리
김 의원님은 당시에도 굉장히 저한테 지지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정말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학 하나 살린다는 게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가끔 가서 실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지사실에 가서 뭐 별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한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소리 들으면 또는 도의원님들 뭐 질타 많이 합니다. 네? 무슨 별로 학교 같지 않은데 어떻게 말해요? 반값 등록금이다 그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얘기 엄청 들었어요. 나도 실망 많이 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대학 하나 이거 살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삶으로 해서 지역이 삽니다. 동지의 강원도가 삽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산 지원이라든가 감리감독권을 다 도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이 학교에 대해서 또 배려를 하고 또 잘못하면 막 질타하고 잘하면 칭찬해주고 또 예산 지원도 국박 좀 해주고 이러면 학교가 금방 달라집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 가끔 제가 여기 있을 때 여러 번 알아봤습니다. 우수한 졸업생은 도청이나 시군청, 그 다음에 기타 유관기관에서 특별 채용해주는 문제. 도립대 한 군데가 이미 하고 있어요. 청량도립대학이라고 충청남도에. 이게 굉장한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긍정적인.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학교 이미지가 개선되면 수학 능력이 향상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죠. 이제 그렇게 되면 학업 성적이 전반적으로 좋아져가지고 취업률이 또 높아갑니다. 그럼 또 대학 순위가 또 올라가니까 다시 이제 학교 이미지가 또 향상이 되는 이와 같은 선순환.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지적하셨던 선순환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최소 몇 명이라도 시범적이라도 몇 년 동안 하면 학교 위상이 확 달라진다. 네. 그래서 지사님께서 이런 건 정말 배려해 주시고 특히 도의회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기 교수님들이 각종 도립대학 교수의 자문위원이라든가 심의위원 이런 걸 위축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정책 연구에 참여하실 수가 있다면 어떤 교수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지도도 높아져서 결국 그게 대학의 어떤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또 제가 좀 너무 길어져서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앞으로 우리 대학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분야, 재생에너지, 이거 다음 정권은 아마 이번 정권은 말로만 했지만 다음 정권은 이 재생에너지 엄청나게 강조할 겁니다. 아마 가장 큰 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녹색산업, 녹색성장 이 문제, 바이오와 제약 분야, 의료기기, 강원도가 축이한 게 이게 완전 문제 산업이거든요. 이쪽에 전문가를 많이 우리가 키워낸다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유리합니다. 네, 1등이 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기타 이제 우리가 포스코 여기 제가 연구원에 있을 때 포스코 사실 여기 오는데 엄청 노력을 했죠. 제가 포스코하고 한 7번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성사가 됐는데 이게 이제 들어오면 이 지역이 달라집니다. 비철금속 쪽에 하나 새로운 우리나라에 큰 전문화된 단지가 들었습니다. 수천 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인들. 그거 미리 우리, 그래서 그때 도립대학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쪽에 전문가 키워봐라. 근데 이제 그게 저쪽 영동대학으로 갔죠, 지금. 학과가 그쪽에 생겼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분야, 이런 것들, 비철구조과, 소재산업, 관광개발, 초기 경보 시스템, 방제 분야, 해양바이오와 심층수 분야, 웰빙 식품 개발 분야, 또 앞으로 경제 자유구역 아마 그 지정이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유통 분야. 네? 무궁무진해요. 이 영동 지역이 앞으로 현재는 이렇지만 앞으로 10년은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여기 분들이 다 훨씬 잘 살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거에 우리가 여기 영동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이점을 우리가 살려서 대학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네. 그 다음에 학력 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졸업장만으로 취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건 서울대를 나와서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자격 자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다. 이 사람의 과연 성적을 잘 받았다고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더욱더 2년제 대학 졸업장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조금 폄하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이와 같은 인증제도를 우리가 만들어서 정말로 똘똘하고 정말로 가능성 있는 이런 사람들이
좀 제대로 대우를 사회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증 기준을 만들고 인증 심사 평가 방법과 전차 등을 규칙에다 명시를 해서 나중에 이제 졸업하게 되면 인증 마크를 새겨 넣는. 그래서 이건 아마 총장님 이름으로 해도 좋고 아니면 지사님 이름으로 해도 좋겠습니다. 지사님 이사장님이시니까요.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예우를 사회적으로 받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증제도가 성공하려 무엇보다도 경쟁과 퍼포먼스에 기초한 학업 성적 평가 체제가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성적에 교수님들이 굉장히 짜다는 소리 들을 정도가 해야 됩니다. 네, 상당히 C도 주고 D도 주고 공부 안 하면 F 줘도 뭐 해줘야 돼요. 이거 적당히 해서 학생들하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A학점 같은 거 남다르면 졸업자 A를 붙이는데 비교육적이다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끝으로, 전 그래요. 이게, 저는 너무 약해서 그랬는지, 1년 동안 있으면서 액션을 제대로 치우지 못했습니다. 국민만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이렇게 아주 생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직생 답으로 여기에 임해야 성공하지 않겠느냐. 대신에 이제 우리 관계관 여러분들이 잘못된 관행은 모두 버리고 수신과 개혁을 위해서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개혁에 노력을 대가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3 내지 5년 후에 분명히 엄청난 어떤 효과 내지는 변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자신하면서 오늘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